1966년 중국 베이징의 한 대학 담벼락에 대자보 한 장이 붙었습니다. 거기 적힌 것은 딱 두 줄이었습니다. 아비가 영웅이면 아들도 호걸이다. 아비가 반동이면 아들은 개자식이다. 그 해가 가기 전에 이 두 줄이 중국 저녁 담벼락을 덮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동자나 반동이나 혁명 간부인 아이들만 붉은 완장을 차고 홍위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주였거나 반동으로 찍힌 아이들은 그 완장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밟았습니다. 청년 노동자 위월커가 이듬해 1월 출신론이라는 글로 여기에 맞섰습니다. 핵심은 사람의 출신이 사람의 전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단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1968년 반혁명 혐의로 체포되어 1970년 3월 5일 총살당했습니다. 같은 시기 압록강 건너편에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전 주민을 3계층 51개 부류로 나눴고 4명 중 1명이 반동분자로 묶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 하나로 아들의 인생, 손자의 인생까지 미리 끝나 있었습니다. 권력이 이처럼 사람을 핏줄로 나누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동분자 한 사람을 벌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게 가고 손자에게 가고 사돈까지 갑니다. 그리고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죄목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아버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끝없는 절망의 바다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사회가 지켜온 원칙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첫째, 죄 지은 사람에게만 죄는 따라붙습니다. 둘째, 심판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셋째, 어떤 사람도 자기가 태어나기 전의 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가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보수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인류가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다릅니다. 목적이 선하면 이 3가지는 눌러도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눌러야 정의가 완성된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첫째, 지난 닷새 동안 이 나라에서 벌어진 일은 검증이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지난 8월 7일 배우 하영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4대째 의사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얘기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양의학을 배워 한양에 병원을 열었고 고종을 진료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분이 1872년에 태어나 1927년에 세상을 떠난 의사 안상호 씨입니다. 안상호라는 인물을 변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발굴해 보도한 1918년 매일신보 인터뷰에는 조선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다, 일본 사람과 똑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온라인은 뒤집혔습니다. 소속사는 8월 10일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가 8월 11일 안상호 씨가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올라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8월 12일에는 하영씨 본인이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한 것을 반성한다. 후손으로서 사죄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확인 없이 자랑스럽게 소개한 것이 경솔했다. 그 지적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가 검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능 다시 보기가 내려갔습니다. 광고가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잡혀있던 홍보 인터뷰가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한 어린 여배우의 직업과 미래를 걸라고 요구하는 순간 더 이상 검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사냥입니다. 둘째, 지금 벌어지는 이 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른바 연좌죄.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을 아십니까?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연좌죄는 우리 헌법이 금지한 제도입니다. 법으로 못하게 한 일을 지금 여론이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좌파들이 있겠죠. 짚고 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안상호 씨는
2009년에 나온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행위의 적극성과 반복성, 지속성을 따진 결과 기준에 미달해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일 문제를 가장 엄격하게 파고든 민간기구조차 사전에 못 올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얼굴도 없는 온라인의 재판정은 사흘 만에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결문도 없고 변론기회도 없고 1심, 2심, 3심도 없습니다. 그 형벌을 누가 받았습니까? 1927년에 죽은 사람이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중손녀 여배우 하영씨가 받았습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60년도 더 지나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고를 수 있습니까? 손자가 할아버지를 고를 수 있습니까? 증손녀가 정조 할아버지를 고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질문이 어디 틀린 데가 있습니까? 셋째,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들은 왜 하필 일본에만 일을 가는 걸까요? 이 나라 좌파운동권에는 NL이라는 계열이 있습니다.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의 약자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둘, 그러니 할 일은 민주화가 아니라 민족해방이다. 셋, 그 교과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다. 그래서 세상은 이들을 주사파라고 불렀습니다. 1980년대 미문화운을 점거했고 대학가를 휩쓴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권력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문장 하나가 콕 박혀 있습니다. 김일성은 항의를 했고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웠다. 그러니 정통성은 서울이 아니라 평양에 있다. 저는 이것이 역사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친일청사는 과거사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출생증명서를 찢어 없애는 작업입니다. 친일파를 하나 더 발굴할 때마다 이 나라의 건국이 더 더러워지고 더 많이 발굴할수록 그만큼 북한의 정통성이 올라간다고 믿는 겁니다. 저들의 반일에는 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관역은 도쿄가 아니라 서울입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해석이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기욱 교수는 혈통에 기반한 민족 정체성이 한국에서 전체주의적 힘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동서대의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는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일제에서 물려받은 인종주의적 극우 민족주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순혈을 떠받들고 오염된 피를 색출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알고 보면 저들이 그토록 증오한다는 일제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반일을 외치는 자들의 머릿속이 가장 일본 제국적이라는 역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넷째, 그래서 저들이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온도를 보십시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송재윤 교수는 NL 계열에게 반미와 친중과 친북은 서로 머리가 딱 달라붙은 트리플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6.25 때 김일성 정권을 구해준 쪽이고 모택동은 김일성의 롤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일본 문제만 나오면 불매운동이 일고 외교가 얼어붙고 안보협정까지 흔들립니다. 그런데 서해에 중국이 구조물을 갖다 박았을 때 그만큼 목소리가 올라갔습니까?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을 때 촛불이 켜졌습니까? 1920년 6월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그만큼의 분노가 나왔습니까? 온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격노하고 중국과 북한에는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을 때려야 대한민국이 깎이고 중국과 북한을 때리면 자신의 뿌리가 훼손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지난 6월 29일 목동구장 고교야구 경기에서 배재고 응원석 일부가 스타벅스 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광주와 5.18을 조롱하는 구호라는 이유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배우는 물론 좌파들이겠죠. 아직은 철없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뒤를 보십시오. 저들은 이 어린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과 선생들에게 광주로 내려가 고개를 숙이는 의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일종의 죄를 씻는 무당의 굿, 씻김굿의 다름 아니라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신들이 정한 도덕적 순결이 최고 가치가 되는 이상한 사회. 이 사회는 사실을 따지지 않고 낙인을 찍습니다. 모택동 시대의 홍위병들이 딱 그랬습니다. 다섯째, 우리 국민 누구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6월 2일 공표됐고 오는 12월 3일 시행됩니다. 2010년 문을 닫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합니다. 이재명은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반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의 소급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러일 전쟁이 터진 1904년 2월 8일입니다. 올해가 2026년이지 않습니까? 122년 됐습니다. 122년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자손들을 추적해 국가가 이를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법이 위헌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지만 이것만은 물어야겠습니다. 122년을 거슬러 올라가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나라에서 우리 집 문서와 통장은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한번 열린 문은 거기서 닫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친일재산입니다. 내일은 독재정권 부역재산입니다. 그 다음은 적폐로 찍힌 재산, 내란 옹호자로 몰린 재산, 반통일 세력으로 낙인 찍힌 재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역사의 정입니까? 남조선 판 홍위병의 폭력이지, 안 그렇습니까? 결론입니다. 1966년 베이징의 담벼락은 결국 젊은 청년 위러커의 목숨을 가져갔고, 그 시절 북한은 4명 중 1명을 적대 계층으로 묶어 대를 이어 감시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 길로 한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역사를 빙자한 재산몰수라는 국가폭력이 일상이 된 나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조선을 썩 빼닮은 남조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 그 말이 혹시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저들은 끊임없이 무덤을 파헤칠 것입니다. 제2의 하영을 찾고 제3의 하영을 찾아 조리돌림을 계속할 겁니다.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분노를 안으로 삼킬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파헤치는 것은 122년 전의 무덤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바로 우리 집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